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멋진 남편, 귀여운 딸과 오순도순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유튜브로 많은 사연을 보며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몇 년 전 저와 언니에게 일어났던 기가 막힌 일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저는 친언니와 함께 빅사이즈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쇼핑몰은 현재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고 인터넷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70억 정도고요. 친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띠동갑입니다. 강원도에서 청바지 가게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계셨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부모님이 계실 때는 장사가 잘 돼서 여유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언니와 저만 남게 된 상황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언니는 대학을 갓 졸업하자마자 저를 부양하기 위해 빨리 취직을 해야 했어요.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집과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으로 언니와 함께 방 2칸짜리 빌라에서 살게 되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겨울, 언니는 형부와 결혼했습니다. 형부는 대기업 영업부 회사원이었고 언니는 거래처 사무직 직원이었어요. 업무로 만나 미팅을 몇 번 하며 형부가 언니에게 반했고 언니에게 끊임없는 구애를 했다고 해요. 저를 부양해야 하는데 결혼하면 그럴 수 없게 될까봐 언니는 마음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언니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형부의 마음을 받아주어서 만나기 시작했죠. 언니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쉬엄쉬엄 해. 언니와 내가 처제 하나 정도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건강도 좀 생각하면서 말이야. 맨날 밤늦게까지 공부에 그림에 고생이 많지? 형부,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아직 세상을 모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다 커서 혼자 살아도 되는데 저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수정아, 형부 말대로 언니가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 우리 수정이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마음껏 해. 형부 있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부담 갖지도 말고 이 언니가 너 하나 정도 책임질 능력은 되니까. 알겠지? 응? 언니와 형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언니와 둘만 살고 있던 집에 형부가 들어와 불편한 게 컸어요. 하지만 언니와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에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1년 뒤 저는 다행히 한 번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언니와 형부에게 전해준 날 형부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말없이 장하다며 눈물을 흘렸고요. 시어른들도 고생했다며 용돈도 맛있는 것 사 먹으라며 용돈도 챙겨주시고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형부와 시어른들을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언니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언니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돌아가신 부모님도 조금은 걱정을 덜 하실 거야. 힘내야지. 엄마, 아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 열심히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대학에 가서도 노는 시간 없이 밤낮으로 공부해 장학금을 받으며 생활했어요. 쪽잠을 자며 시간이 날 때에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4년 동안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의류 디자인 전공인 저는 패션의 세계를 좀 더 경험해보고자 유학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언니와 형부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해보기 위해 노력했죠. 언니, 나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싶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사실 내가 공부하면서 틈틈이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 이 돈으로 시작은 할 수 있을 거야. 언니가 내 걱정은 많이 하겠지만 나도 성인이고 독립할 나이가 된 것 같아. 너가 원해서 하는 거라면 말리지 않겠다마는
언제든지 힘들면 돌아와도 돼. 언니는 늘 여기 있다는 걸 알아도 너 혼자 타지에 보내는 게 걱정이긴 하다만 믿고 보내는 거니까 사고 치면 안 된다. 알겠지? 아이 참 언니도. 나 이제 대학 졸업한 엄연한 성인이라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올 테니까 기다려줘. 멋지게 변신해서 돌아올게. 기대해. 그렇게 처음으로 언니와 처음으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걱정하는 언니와 형부를 뒤로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되지도 않는 언어를 구사하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죠.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고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단지 저를 돈 벌러 온 황인종이라고 차별할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을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지새우기 일쑤였죠. 한국에 있는 언니와 형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악 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좋은 기회로 유명한 파다라는 의류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파트타임 디자인 보조였지만 재단하고 남은 천 조각들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제 일이었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쓸만하겠다 생각해서 천 조각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홀로 기숙사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면 모아놓은 천 조각들로 손바느질을 하며 옷을 만들곤 했어요. 천 조각의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나름의 감각이 있었기에 제가 만든 옷은 봐줄만 했습니다. 프랑스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제 월급으로 연습 삼아 천을 살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야심한 시각 홀로 청소를 끝내고 여느 때처럼 천 조각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잠시 앉아 옷을 만드는 시간이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제가 혼자 마네킹을 만져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천 조각을 이용해 만든 옷이 완성될 쯤이면 마네킹에 씌워보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디자이너가 된 것 같아 뿌듯해하며 혼자 감상에 젖어 있고는 했습니다. 꿈에 한 발짝 다가간 느낌이랄까요? 한참을 만든 옷을 보며 심취해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국말이 들려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낯선 타지에서 들려온 한국말이었기에 반가웠는지도 몰라요. 저에게 말을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디자인 팀장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근하고 퇴근하려는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요. 이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팀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정리를 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잠시 있는다는 게 그만. 혼자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방해가 됐다면 죄송해요. 죄송할 건 없고요. 디자인팀에서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마침 불이 켜져 있어 들려봤습니다. 사실 근무하면서 몇 번 봤는데 같은 한국인이라서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아, 나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시간도 늦었으니 태워줄게요. 가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근데 팀장님은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세요? 보통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퇴근하는데요. 저보다 늦게 나가시는 분은 처음이라서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직장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먼 타지에서 만난 같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친근감이 들었어요. 홀로 타지 생활을 했다는 공감대가 생겨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색하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팀장님은 저보다 6살 연상이셨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랑스로 건너오셨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타지에서 홀로 고생한다며 위로를 건넸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홀로 타지에서 생활하며 사귄 유일한 친구였어요. 팀장님은 때로는 직장 상사로 친근한 동네 오빠로 다가와 주었어요.
쉬는 날이 맞을 땐 식사도 하고 풍경이 좋은 곳에서 커피 한잔하며 자주 어울렸습니다. 아직 프랑스를 둘러볼 겨를이 없었던 저에게 구경도 시켜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정이 많이 들고 점점 호감을 갖게 됐죠. 좋아하는 마음으로까지 번졌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유학 생활을 한 지 1년 반쯤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경기도의 한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은정님 동생분 연락처 맞으신가요? 은정 씨가 하도 말을 안 해서 겨우 연락했는데요. 지금 한국으로 귀국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세요? 언니분이 건강이 많이 안 좋거든요.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동생이 맞는데 혹시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아, 혹시 이도진 씨라고 옆에 없나요? 김은정, 아니, 저희 형부인데요. 언니가 병원에 안 있고 왜 보호시설에 있어요? 언니가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언니 좀 바꿔주세요. 받아야 할 검사도 많고 지금 치료 중이라 연락이 불가능해요. 혼자 병원에 와서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직 더 남은 모양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라 함부로 자기들이 말해줄 수 없다 하지. 본인도 이야기를 안 하지.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이러다 김은정 씨가 죽을 것 같다니까요? 언니는 가족이나 동생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여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제 성격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 유학을 포기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형부나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지 의문을 품었고 저는 그 길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한시가 급했기 때문에 팀장님에게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미처 말하지 못한 상태로 귀국하게 됐죠. 귀국하자마자 곧장 언니가 있다는 보호시설로 갔어요. 언니가 며칠 굶은 사람처럼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로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형부는 어딨고 왜 언니 혼자 이런 데 있는 거야? 어디 아파?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야위었어? 속상하게 정말. 수정아, 언니가 너한테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언니도 인정하기 싫지만 형부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언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임신한 것 같아. 언니는 이제 어떡하면 좋니 정말? 형부가 결혼 이후 야근과 출장이 잦아져 바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탓에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주 연락 오는 여직원이 있었고 직감적으로 내연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따지질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언니는 물증을 잡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형부가 철저했던 탓인지 블랙박스나 휴대폰에 남아있는 증거는 없었다고. 그렇게 까맣게 속만 타들어가던 어느 날 내연녀가 제 발로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가 그러더라. 형부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둘이 서로 많이 사랑하고 아이까지 생겼으니 아직 아이 없는 나보고 헤어져 달래.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만난 지도 이미 2년이 넘었다더라. 언니는 그걸 그냥 가만히 뒀어? 듣기만 했냐고.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형부나 시어른들한테는 알렸어? 그 여자랑 형부 어디 있어? 내가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던지 해야겠어. 빨리 말해. 나라고 왜 안 그러고 싶었겠니? 그래서 그 길로 시부모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오히려 나를 혼내더라.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그런 일이 없지 않냐면서 남자가 한 번쯤은 밖으로 돌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몸이 약해 아이를 못 가진다고 쓸모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겠더라. 내연녀가 찾아온 뒤 언니는 바로 시어른들께 알렸으나
오히려 언니가 혼났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회사 사장의 조카였고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가진 게 별로 없던 언니가 시집 온 것이 탐탁지 않았던 시어른들은 오히려 언니를 나무라며 의처증 환자로 몰아 내쫓았다고 합니다. 저를 뒷바라지해 준 것을 빌미로 이혼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쓸모없다는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 혹시라도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할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떠돌다 보호시설로 입소한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사실에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시어른들과 형부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언니를 먼저 치료해야 했어요. 언니는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 탈수 증세가 심하게 오고 염증 수치가 많이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 정밀 검사를 받았죠. 앞으로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과를 들었어요. 아이를 좋아하던 언니였는데 애써 저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새벽에 일어나 제가 깰까봐 혼자 소리도 없이 우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유학 시절 틈틈이 모은 돈으로 언니의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언니를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키고 가격이 싼 오피스텔을 얻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구직 활동을 하던 중 강남의 어느 옷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원래 꿈꾸던 의류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매장 관리직이지만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했죠.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언니는 형부와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과 다름없는 돈으로 산 집과 차를 돌려받고자 노력했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었던지라 아쉽게도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가진 것 없는 거 걷어주고 결혼해주고 처제도 대학 졸업 때까지 뒷바라지해줬으면 퉁쳐야지. 뭐가 잘났다고 소송을 걸어? 들어간 돈이 얼만지나 알아? 더 진행하면 당신만 손해야. 위자료 5천만 원을 줄 테니 그걸 받고 조용히 이혼하던지 잘 생각하라고. 내가 정신적 피해 보상금 달라고 소송 걸면 감당할 자신 있어? 당신 돈 없잖아. 형부, 그래도 어떻게 언니한테 이래요?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요? 사람을 가진 것 하나 없이 내쫓는다는 게 말이 돼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연녀나 만드는 파렴치한 주제에. 처제, 말 다 했어? 그리고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가져와 보라고. 배은망덕하게 키워줬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머리 숙여도 모자랄 지경인데 부모 없이 자란 티내는 거야? 증거도 없이 내연녀며 몰아짓거리는 거 확 다 무고죄로 고소해버릴까? 조용히 위자료 받고 끝나면 될 일을 뭐하러 크게 만들고 난리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걷어주다뇨, 키워주다뇨.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나 이런 식으로 이혼 못해요. 못한다고요. 어느 날은 형부의 내연녀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지 뻔했지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주 당당하게 노려보더라고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언니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모양이던데 그나마 똑똑한 그쪽이 언니 좀 설득해.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난 이미 임신한 상태고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 당신 언니가 떨어져 나가주면 끝인데 혹시 5천만 원이 부족한 거야? 이 사랑의 결실을 보고도 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당신이 뭐라고 그렇게 말해요? 5천만 원? 안 받아도 그만이야. 불륜 저질러서 임신한 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지? 막말로 우리 언니가 형부랑 이혼한다 쳐. 그쪽이 과연 좋은 이미지일까? 불륜으로 남의 가정 파탄는 가정 파탄범이지. 안 그래? 사랑의 결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은 그저 불륜녀일 뿐이라고. 말 다 했어?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선심 써서 돈 주고 끝내려 했는데 안 되겠네? 5천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돈이야? 그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면 어디 해봐.
거지처럼 살던 거 우리 오빠 돈으로 키워줬더니 은혜도 못 갚고 말이야.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이 배운 게 없어서 이 모양이야.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은 괜찮지만 언니와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한 상태이던 말던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여자를 반쯤 죽여놔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한테 머리채 뜯기던 그 여자도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제 얼굴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파출소로 끌려간 뒤에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파출소로 언니와 시어른들이 오셨어요. 그 여자는 합의는 없다며 뱃속의 아기가 잘못되면 우리는 살인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부는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나기 싫었는지 조용히 합의하자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혼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시어른들은 이미 그 여자를 며느리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동생 간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홀몸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 뱃속에 우리 손주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부모 없이 자라서 부족한 게 많은가? 조용히 합의해. 그러게, 내가 5천만 원 위자료 받고 조용히 합의하랬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처제는 왜 이렇게 막무가내고. 마지막 기회야. 조용히 합의해. 위자료는 바로 보내줄 테니. 저 여자가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우리 언니 모욕했다고요. 저 여자가 임신한 게 내 알바야 뭐야? 머리채라도 뜯어야지. 형부가 대신 맞을 거예요?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진짜. 그 여자는 시어른께 어머니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언니는 묵묵히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요. 선택은 오로지 언니의 몫이었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또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하던 언니는 결국 5천만 원을 받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냈던 언니는 마지막으로 신혼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온다며 떠났어요. 그렇게 오피스텔로 가져온 언니의 짐은 정말 단촐하기 그지없었죠. 작은 캐리어에 서류 몇 가지와 엄마 아빠가 종종 써주시던 손편지, 옷 몇 개가 전부였거든요. 언니는 한숨을 쉬며 나를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소리냐며 언니에게 소리쳤죠. 언니는 계속 미안하다 했고 짐 정리를 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편지를 읽어보려고 편지를 꺼내 봉투를 내려놓으려는 찰나 뭐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빨간 작은 주머니였는데 열어보니 주소가 적혀있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예전에 부모님이 청바지 가게를 운영하시던 곳 근처 주소였죠. 다음날 언니와 그 주소로 가보니 딱 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허름한 구두 가게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백발인 할아버지가 구두를 닦고 계셨어요. 저와 언니를 보자마자 어떻게 왔냐고 물으셨고 저희는 부모님 이름을 말하며 빨간 주머니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저희를 보시고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며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고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곧이어 우리를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 안에서 할아버지는 저에게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서류 봉투에는 외할아버지의 유언장과 땅 문서, 통장, 도장이 들어있었죠. 드디어 내 이걸 너희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 조그맣던 아이들이 이렇게 컸다니 내가 당연히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살아생전 너희 부모가 얼마나 착실하게 잘 살았는지 아니? 어휴.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 댁에서 힘든 시절에 머슴살이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하셨죠. 이 서류는 저희 부모님이 맡기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유명한 부자셨는데 주변에 많이 베푸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가진 것 없는 아버지와 결혼한다고 하여 결혼한 뒤 연락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년을 왕래 없이 지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언니가 태어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구두방 할아버지를 몰래 부모님 주변에 살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구두방 할아버지는 부모님 근처에서 구둣가게를 운영하시며 보살펴 주셨다고 했고요. 이 사실은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구두방 할아버지를 부모처럼 모셨다고 했죠. 그렇게 건네받게 된 유산을 우리 앞으로 돌려놓으신 지 얼마 안 되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일이라 너희를 빨리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었으니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드디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게 됐어. 그동안 힘들다면 힘들게 살았겠지만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렴. 이제 죽어서 영감님 뵐 면목이 생겼구나. 그저 동네 할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저희가 진작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앞으로 사는 동안 할아버지께 효도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는요, 저랑 언니를 두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보니 부모님이 조금은 이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언니와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언니와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의류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는 저희가 모시려고 했어요. 많이 연로하신 탓에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시기 어려워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본인이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일이라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렇게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부가 어느 날 언니를 찾아왔어요. 은정아, 소식 듣고 찾아왔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게. 내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형부, 아니, 이도진 씨.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찾아와요? 돈 없고 가진 것 없는 언니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다시 시작해요? 당신 낯잡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처제, 언니랑 이야기할 일이야. 처제가 우리 사이에 뭐라도 돼? 내가 잠시 바람을 피운 것은 맞지만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하잖아. 그리고 부부 일은 부부가 해결해야지. 처제는 가만히 있어. 은정아, 대화 좀 하자. 이도진 씨, 나는 당신과 할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이미 이혼한 사이 아닌가요? 위자료 받고 깔끔하게 끝낸 사이요. 원하면 위자료 돌려드릴게요. 가진 것 없던 제가 비참히 쫓겨났을 때 그 심정 당신은 알지 못할 거예요.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며칠 뒤에는 시어른들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검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지만 저희는 문 앞에 소금까지 뿌려가며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죠. 제가 거래처에 볼 일이 있어 언니를 혼자 남겨두고 외근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사무실이 엉망이 되어 있고 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씩씩대며 앉아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언니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더래요. 키워주고 먹여주고 뒷바라지 해줬는데 그 돈을 좀 돌려받아야겠다면서 말이죠. 내가 내 돈으로 너희 자매 먹여 살린 거나 다름없다. 어른이 이렇게까지 찾아왔으면 고개를 조아리고 알아서 행동해야지. 내 돈 내놔. 제가 왜 어머니께 돈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 걷어주신 거? 고맙다 쳐요. 이미 서로 합의하에 위자료까지 다 받고 헤어진 마당에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죠? 남남된 지 오랜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만 가주세요. 아이고, 그것이 남의 씨를 우리 집안이라고 감쪽같이 속였다.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었고 정말 어디서 그런 꽃뱀에 속아서는. 아휴, 그러니 이제라도 너가 돈을 달란 말이다. 내 돈.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 와서 이럴 게 아니라고요. 제가 설득해서 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만 곤란해요.
어서 나가요. 어서. 내가 못할 말 했더냐? 부모도 없는 것들 걷어서 먹여주고 재워줬잖냐. 그거 다 누구 돈이야? 내 돈이었어. 그런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돈을 달라고 하면 얌전히 줄 것이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 이거야? 이 배은망덕한 년. 그렇게 시어른은 언니의 머리채까지 잡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답니다. 형부와 경찰이 오고 나서야 진정이 됐고 이미 엉망이 된 사무실을 보며 언니 정신을 가다듬고 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언니와 술 한잔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와 이혼 후 형부는 내연녀와 함께 신혼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내연녀가 임신한 상태라고 하니 어른들은 그저 좋아 마냥 웃기만 하셨대요. 가진 건 많은 며느리니까요. 그러다 내연녀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형부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이 내연녀와 형부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형부가 내연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나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형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뇨기과서 성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이었고요. 나 사실은 무정자증이더라고. 나는 은정이 너가 임신이 안 되는 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문제였어. 나는 술도 담배도 안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저 몸이 약한 너 탓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여자 사장 조카도 뭣도 아니더라. 내가 속았어. 내가 모아둔 돈 그거 들고 어디론가 잠적했더라. 내가 드디어 벌을 받나 봐. 미안하다 은정아.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됐었나 봐.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과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 저는 언니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벌을 받은 거라며 비아냥거렸어요. 아주 꼬시더라고요. 마음 착한 언니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된다며 다그쳤고요. 언니도 한없이 형부를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이해해주자고 합니다. 그 여자는 돈이 될 만한 형부의 물건들을 가지고 아이와 잠적했다고 하네요. 돈을 들고 잠적한 그 여자를 찾아다니다 우연히 저희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 같다고요. 간간히 형부와 시어른이 찾아오긴 했지만 언니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에 대해 경찰에게 접근 금지 명령 조치를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이상 찾아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얼굴을 보지 못하니 끈질기게 전화도 몇 번 와서 돈을 달라는 소리를 했지만 저희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통화를 녹음해두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 안 두겠다 말한 뒤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언니와 함께 집 근처 막창집에서 술 한잔 했어요. 앞으로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잊고 지내던 프랑스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 사람을 그리워했죠. 너나 나나 그동안 참 고생 많았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언니가 끝까지 널 뒷바라지 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본다니?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사고 안 치고 학교 잘 다닌 게 어디야. 날 잘 키워준 은혜 그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어. 난 언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같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언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고생은 무슨. 그나저나 중간에 유학을 그만둬서 아쉬움이 크겠다. 너가 말했던 그 사람이랑은 연락하고 지내는 거야? 인사는 하고 왔어? 내 느낌이 맞다면 서로 좋아하는 게 분명한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하단 말이야. 말은 못하고 왔어. 상황이 그랬잖아. 언니가 더 중요하지. 그땐 나한테 사랑이 사치였지. 물론 말 못하고 와서 미안하고 그립지만 이미 지난 일인데 뭐. 난 괜찮아.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겠지. 그렇게 정신없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희 사업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여자 둘이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한 규모였지만 현재는 직원도 20명이나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고 빅사이즈다 보니 체형이 다양한 해외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상가 1층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차려졌고 동대문과 신촌에 분점도 내며 규모를 조금씩 키워나갔죠. 어느 날 매장에 익숙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사는 게 바빠 잊고 지내던 프랑스에서 알게 된 팀장님이셨어요. 수정 씨, 잘 지냈어? 나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어. 당신 찾느라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이제 겨우 찾았네. 우리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팀장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제 사정 때문에 팀장님께 미처 말씀도 못 드리고 급하게 오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너가 말하던 그 팀장님이구나.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너가 반할만 하네. 안녕하세요. 수정이 언니 되는 사람이에요. 수정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둘이 나가서 차 한잔 해요. 팀장님은 제가 한국으로 떠난 뒤 저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 말 없이 떠난 저를 원망도 했었고요. 나중에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료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 완전히 귀국하신 거라 했어요. 저를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렇게 팀장님과 재회한 저는 결혼에 꼴이 냈고 지금은 귀여운 4살 딸아이도 있습니다. 언니와 함께 시작한 사업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70억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하고 있죠. 남편도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얼마 전에 회사를 정리하고 나왔고요. 처음에 시도했던 빅사이즈라 여성복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모델로 쓸 만큼 국내 인지도도 나쁘지 않았죠. 연예인이 모델을 하다 보니 통통해도 예쁘게 입을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더해졌고요. 실제로 쇼핑몰에 게시되는 사진들도 빅사이즈 모델을 고용해 촬영하고 있죠.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납품 제의가 오기도 합니다. 남편은 바쁜 저를 대신해 육아를 도맡아서 하며 가끔 해외 업무를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는 동대문에 위치한 20층짜리 상가 건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는데 어느 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인물을 보고 말았어요. 바로 전 형부였죠. 거기서 용역 청소부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전 형부도 저와 언니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어찌할 줄 모르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은종아, 처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야?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이런 누추한 모습 보이기 싫은데 혹시 나와 다시 시작하려는 거야? 다시 시작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도진 씨, 여기 왜 왔냐고? 우리 건물이니까. 여기 우리 회사야. 당신이 그 좋은 대기업 다니면서 외제차 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의외네?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여기로 이전한 지 1달쯤 됐거든. 잘리기 싫으면 앞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거야. 뭐? 여기가 당신 건물이라고? 나는 그 여자를 결국 찾지 못해 이렇게 망했는데 어머니는 작년에 요양원 들어가셨고 그 여자가 들고 튄 돈 때문에 회사에서도 잘리고 내 꼴이 말이 아니지? 다 내 자업자득이지 뭐. 열심히 일할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버럭하며 형부에게 써붙이려고 했지만 언니가 손을 잡았어요. 참으라는 신호였죠. 언니가 하는 말 때문에 저는 형부를 노려보며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니의 독한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놀랬어요. 언니가 그렇게 모질게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진 말을 하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언니는 늘 점잖고 차분했던 모습만 보여줬었거든요.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언니는 웃으며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새로운 모습에 놀란 저는 그저 눈만 꿈뻑꿈뻑 할 뿐이었죠. 아무쪼록 현재는 누구나 예쁜 옷을 입고 제가 디자인한 옷을 만들고 싶은 제 꿈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언니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단 업체의 사장님이신데요. 사업 초창기부터 거래했던 곳이라 몇 번 오가며 차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비슷한 아픔을 지닌 걸 알게 되었다더군요. 언니는 또다시 결혼에 대한 아픔을 겪게 될까 재혼을 잠시 망설였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언니를 묵묵히 기다려주었고 긴 기다림 끝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가족끼리 모여 조용히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체했어요.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형부랑 행복하게 잘 살아.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좋은 사람 만났으니 언니도 따뜻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도할게. 사랑해, 언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야 행복을 찾은 느낌이네. 나중에 엄마 아빠 만나면 당당하게 나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고 제부랑 행복하게 잘 살아. 고마워, 수정아.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가족이라고는 언니와 저 둘뿐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언니에게 기대어 투정도 부리고 언니를 너무 힘들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니는 저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예요. 늘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요. 그렇게 저희가 안정을 찾아가고 평화롭게 지내던 작년 봄, 구두방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에게 큰 선물을 전해주신 구두방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 그리고 구두방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희에게 지금은 없었을 거예요. 매년 할아버지 기일이 되면 언니 부부와 함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극복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와중에 남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유학도 포기하고 언니와 힘들게 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누구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봅니다. 늘 행복하시고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신가요? 저는 흔히 지나가는 말로라도 예쁘단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40대 후반의 이혼녀입니다. 그런 제가 전 남편에게 완벽하게 복수한 최고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저희 아빠처럼 현명하게 처리하셨으면 해요. 말했다시피 저는 여자 평균 외모보다 조금 딸리는 편에 속해요. 농담 아니고 부모님한테 말고는 정말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모태솔로로 있었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예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본 말이 따로 있었는데요.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변호사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넉넉하게 살았는데 과장 안 하고 재벌 딸이란 소리가 늘상 제 뒷공무니를 따라다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잘 나가는 주요 사기업 로펌 변호사이긴 해요. 친가 쪽, 외가 쪽 전부 다 한자리 하시는 분들이 한 분 이상은 있는 괜찮은 집안이었죠. 그렇지만 저희 가네에서 그 누구도 제가 돈 많은 집 딸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적은 없었어요. 제가 우리 집이 돈 많다는 걸 알게 된 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였죠.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집안의 분위기나 사정, 부모님 직업 등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식으로 생각 없이 대화를 나눴다가 소문이 쫙 퍼졌고 선생님들도 수업할 때면 한 번씩 언급하곤 했어요. 제가 법조인 딸이라는 걸 알고 제가 있는 반이라든지 제 앞에서는 학생들을 혼내거나 딱히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셨죠. 학교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딜 가나 그런 대우는 제 삶에서 당연하게 되어 가더라고요. 정작 저는 재벌이라고 칭할 만큼 살고 있는지 잘 실감을 못했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긴 했다만 그게 재벌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냥 아빠랑 엄마가 나란히 법조인이다 보니까 풍족하게 살아온 정도? 제 주변에는 사람이 늘 많았는데 저는 그저 제가 성격 좋고 매력적이라 받는 관심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 제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게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남자들은 어디서 제 소문을 건너듣고 와서는 저한테 관심 있는 척 찝쩍거리곤 했는데요. 결국 마무리되는 대화의 방향은 전부 부모님 직업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완전 금수저 아니냐면서 부모님이 둘 다 법조인이면 돈이 얼마 들어오는 거냐? 어릴 적 한 달에 용돈은 얼마 받았냐? 너랑 결혼하는 남자는 완전 신데렐라 되는 거 아니냐며 하나같이 부모님 얘기, 집안 얘기, 돈 얘기. 그건 아무리 눈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제게 관심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분위기였죠. 그게 당연하리만큼 익숙하게 자라온 저는 이젠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무슨 얘기할지 감이 잡히는 정도가 되더군요. 한 번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 직업을 일부러 숨겨보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서야 사람들이 딱 저만 봤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죠.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대우가 제 부모님을 알고 있을 때와는 180도 다르더라고요. 다들 예쁜 애들이랑만 친해지려고 했고 저랑은 굳이 필요한 이유 아니고서야 딱히 말을 길게 섞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부모님 직업을 이용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가 제 부모님 직업이 들통나게 되는 바람에 저는 또다시 그간 겪었던 대우를 받으며 아부받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른 척하며 인사도 안 할 때는 언제고 다들 눈빛부터 돌변하여 제게 아는 체를 하는데 인생 참 허탈하더군요. 나는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배경 속에서만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걸까? 당시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 속에서 온전히 저라는 존재를 봐주는 사람 하나 사귀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보고 부모님이 변호사니까 나도 부모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요, 절대요. 살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파워를 충분히 느끼긴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변호사에 대해 갈망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가까이서 부모님이 하는 일을 지켜보다 보니 변호사에 대한 매력이 오히려 반감되기도 했고 또 직업 때문에 제 가치가 가려지는 것에 신물이 난 상태라는 게 이유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사회에서 동경의 시선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건 멋진 일이니까요. 변호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대강 알아버려서 변호사의 매력을 못 느꼈을 뿐이에요. 또 저는 법처럼 머리 쓰는 것보다 오히려 몸 쓰는 거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게 옷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문득 TV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길이 가기 시작했었죠. 당연히 옷 만드는 일 또한 아이디어 싸움이라 머리를 사용한다지만 부모님이 주구장창 하는 글씨와의 씨름이 아니라서 좋게만 보였고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창작물들이 심지어 멋있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전공과 관련 없는 옷 만들기를 한참 알아봤습니다. 부모님께 얘기해 의류학원까지 등록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낼 수 있게 응원해 주셨기에 반박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의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관심 가지고 시작해서 그런지 모든 수업이 재밌었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작업을 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까지 싹 씻겨나가서 좋더군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의류학원에 꽤 잘하는 우등생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지경까지 성장했어요. 옷에 대한 걸 많이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를 꾸미는 것도 시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라지만 아주 가끔씩 용됐다는 소리를 듣곤 했는데요. 스쳐가듯 빠르게 지나간 칭찬이라도 그런 말을 들은 날이면 온종일 기분이 좋아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일에 완전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뛰어난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면 부모님 배경이 아닌 온전히 저로 봐주면서 제게 박수 쳐주는데 그게 그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의류 계열은 특히나 개성이 강한 곳이라서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했지 돈이나 외모는 그 뒷순이라는 것도 제가 이곳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제 창작물이 사랑을 받을 때면 마치 저는 제 자신이 사랑받는 기분을 간접적으로 느끼곤 했어요. 그렇게 계속 패션 계통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 점차 피팅 모델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요. 와, 모델들이라서 그런지 피지컬이 일반인들과 남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 외모를 자꾸 훔쳐보게 되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그러다 한날은 정말로 이상형인 남자를 보게 된 날이 있었는데 마침 그 모델이 제가 만든 옷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만든 창작물이 어떤 구도에서 포인트가 살고 어디를 좀 더 손봐야 할지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에서 저는 정작 그 모델 얼굴만 구경하느라 제대로 체크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제가 의류학원을 다닌 지 꽤 되었고 어느 정도 동료들과 친해진 사이에서 자연스레 제 부모님의 배경이 수소문난 상태였는데요. 얼굴 자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잘 사는 집 딸인 줄 알고 과거 학교 시절처럼 그걸 토대로 제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제가 면역이 생겨 그 정도는 가볍게 쳐낼 수 있었어요. 모델들이 제게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 말로는 모델들이 욕망이 많다던데 그래서 제가 잘 사는 집 딸이라 잘해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상형으로 봤던 모델 한 분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미소도 좋으시고 저한테 친절하고 배려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태 저한테 잘해줬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요. 저한테 잘해주다가도 다른 데서 본래 인성이 튀어나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형 모델은 아니었다고요. 세트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관되게 친절하고 사려 깊었다니까요. 정말 빈틈없이 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이 태생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도 뒤늦게 제 배경을 알게 되었지만 알기 전과 같은 자세로 저를 대해준다는 게 제가 더 빠지게 된 중점이었습니다. 외모도 훌륭한데 인품까지 올곧았고 무엇보다 저를 돈으로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들 제 집안 배경에 한마디씩 던질 때도 그 남자는 아무런 질문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저보고 손이 꼼꼼한 것 같아요. 이 옷 정말 제 타입이에요. 웃는 게 참 매력적이시네요. 이런 말만 하면서 저 자체를 궁금해하고 눈여겨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기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를 놓치면 또 언제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될지 몰라서 조급한 마음이 드러났던 건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너무 티내고 있었더라고요. 주변에서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소문이 났을 정도니까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티내는 바람에 그 남자가 도망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남편이 부담스러워 피하기만 했는데
어느 날 일도 없는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정확히는 제가 작업 마칠 때까지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게 같은 마음임을 고백받았어요. 와, 진심으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동화 속 공주가 된 기분으로 왕자 같은 남편과 사귀게 된 겁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에도 굉장히 좋은 남자였어요. 아무래도 저희 둘의 외모 차이가 심하다 보니 주위에서 쏟아지는 이상한 눈초리가 많았거든요. 여자가 돈이 많은가 봐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자존감 낮은 모습을 보이면 남편이 늘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는 외모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자기랑 많은 것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저라는 여자가 딱 자기와 결이 맞는 사람이라고 해주더군요. 엄청 힘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더 적극 표현을 해왔고요.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저는 이 사람이 첫 남자였음에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빠졌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야간 수업 때문에 늦는 날마다 밤길 위험하다며 먼 길을 마중 나와서는 집에 데려다 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이건 진짜다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제가 30대가 되기도 했고 남편에게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한번 꺼내봤어요. 1년도 안 되게 연애 기간이 짧았는데 그땐 그저 연애 기간이 길면 이 남자를 놓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조급했던 거죠. 말하자마자 후회했지만 역시 남편은 100점짜리 남자였어요. 자기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제가 먼저 청혼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수월하게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부자 부모를 둔 것에 어깨가 올라간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부모님의 재력에 감탄을 했는데요. 제가 외동이었어서 그런지 부모님이 최상급의 결혼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시도해보지도 못할 수준의 결혼식이 완전 최고급 루트로 쫙 진행되었거든요. 저를 돈 보고 탐냈던 남자들도 하객으로 왔는데 다들 저를 보고 농담 삼아 네 남편 완전 땡 잡았네 라며 시답잖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상형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집도 차도 혼수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며 거창하게 퍼부어 주셨어요. 덕분에 남편과 저는 이제 막 돈을 버는 풋내기였음에도 갑부처럼 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저는 결혼을 하면서 사연으로 봤던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고 남편에 대한 고충도 없고 분가로 시작하는 덕에 시댁살이도 없어서 제 결혼 생활은 남편과 둘이 꽁냥대며 마냥 평탄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저 연예인처럼 멋진 남자를 남편으로 뒀다는 게 그 당시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밖에서는 서로의 일에 충실하고 집에서는 서로를 아껴주면서 잘만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제 부탁으로 친정의 지원을 잔뜩 받게 된 남편이 패션 계통에서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서부터 뭔가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남편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외박도 잦아졌는데 그게 저희 사이를 변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단지 제가 이제 의류회사에서 한 자리 하고 있었고 피팅 모델 정도는 꽂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남편을 지원했던 건데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 얼굴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제 일도 야근이 많아요. 그럼에도 저는 잠은 꼬박 집에서 잤어요. 저는 제가 모델 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외박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보니까 아직도 알아가야 될 게 많구나 하는 생각만 하며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도 홀로 자는 날이 일주일에 4-5번이 되니까 한날은 서운해서 남편한테 칭얼거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 잘 되면 당신도 좋고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께도 떳떳한 사위 될 수 있어 좋잖아.
나는 하루빨리 잘 돼서 당신이랑 처갓집에 당당한 식구가 되고 싶어. 내가 이렇게나 든든하게 지원받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고 미래가 없다면 너도 장모님 장인어른도 속상할 거 아니야.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저어야지. 몰랐는데 남편이 잘난 친정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존감이 낮았나 봅니다. 전장에서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는 남편에게 다 버리고 빨리 돌아오라 투정 부리는 부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창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남편의 열정을 응원하며 계속 지원했어요. 얼굴 보는 날이 많이 없더라도 전화를 많이 하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으면서요. 그러던 한 날 오랜만에 남편이 일찍 일을 쉬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이 저희 부부관계에 금이 가도록 만들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이라 신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장난기가 생겨서 남편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몰래 일을 반차내고 집에 왔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놀래켜주기에 적절한 상황이라 급히 안방에 숨으려는데 남편 폰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누나 이렇게 떠있더군요. 근데 이상했어요. 누나? 남편은 밑으로 남동생만 하나 있지 여자 형제가 없거든요. 연애할 때도 저한테 여자를 잘 못 믿어서 비즈니스가 아니고서야 사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본 건 제가 처음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누나라니, 그렇다면 누나라는 사람은 일로 만난 사람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계속 울리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못 떼겠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이나 전화가 오고 있기도 했고요. 결국 호기심에 받아버렸지 뭡니까? 우리 지훈이 삐친 거 좀 풀렸어? 누나가 미안해. 너랑 제대로 만나려면 전 남편을 빨리 처리하는 게 좋으니까. 이혼에만 정신 팔려서 우리 100일인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 이제 전 남편이랑은 완전히 정리했으니까 질투하지 마. 난 너밖에 없어. 알겠지? 화 풀리면 새 차 쇼핑하러 가자. 요즘 잘 나가는 애들은 차 두세 대씩 갖고 있다잖아. 누나가 우리 지훈이한테 어울리는 걸로 하나 뽑아줄게.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라는 사람이 제 남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잘못 연락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훈이란 이름은 제 남편이 맞고 이 누나가 제 남편 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황을 유연하게 해석하려 해도 100일, 이혼, 질투 이런 걸 비즈니스 단어로 인식하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부정할래도 부정할 건덕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사실을 들어버려서 말문이 막힌 채 멍청하게 서 있는데 수화기 안에서 계속 지훈아? 지훈아 하면서 뒤이어 하는 말이 있더군요. 네 못생긴 와이프는 언제쯤 정리되는데? 나 얼마나 기다려야 돼. 이제 네가 나 확실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알지? 너 하나 보고 이혼까지 했단 말이야. 너도 빨리 이혼해서 누나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줘야지. 근데 내 이혼보다 네 이혼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조심해. 원래 못생긴 애들이 집념이 강하거든. 괜히 심기 건드려서 보복당하지 말고 잘 어르고 달래서 떼어내. 만약에 혹시라도 그 집에서 돈 내세우면서 면박 주잖아? 그럼 누나한테 전화해. 도와줄 테니까. 누나 건물주인 거 알지? 응? 이러면 삐친 거 좀 풀려나? 저는 제 얘기가 나오자 더는 듣지 못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끊고 났는데도 머릿속에서 못생긴 와이프, 이혼, 집념 이런 말들이 떠나질 않더군요. 그때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침대 위에 그대로 폰을 올려놓고 상황을 모르는 척 해버렸어요. 당시에는 그저 너무 당황해서 뭐든 아닌 척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이 좀 많이 놀란 것 같긴 했는데 여느 때처럼 언제 왔냐고 다정하게 물으며 보고 싶었다고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보고 싶고 기다렸던 남편인데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품에 안겼는데도
머리가 텅 비어 있기만 했어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제가 들은 건 분명 명백한 사실이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기에 일단 부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잡았습니다. 그 전화는 확인되지 않은 모르는 여자의 말이고 아직은 남편을 향한 일말의 신뢰를 놓기 싫었으니까요. 남편은 저한테 여전히 진심이고 잘하는데 저보고 볼 때마다 예쁘다고 해주고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절대 바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근데요, 이젠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일을 목격하게 됐지 뭡니까? 그날 남편 폰으로 그런 전화를 받고 나서 신경 안 쓰고 싶어도 계속 그 여자 말에 신경 쓰이더라고요. 일할 때는 물론이고 언제 어디서 뭘 하든 한참 동안이나 그 전화가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던 한날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제가 1박 2일 집을 비우게 됐는데요. 워크숍을 갔지만 내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그날의 일을 너무 신경 쓰는 바람에 일이나 모임에 전혀 집중을 못했고 그 때문에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겼더니 갈수록 몸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하늘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워크숍을 일찍 빠지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목격한 일이 참 충격적인 겁니다. 남편은 하도 일 때문에 외박이 많으니까 저도 일부러 집에 간다고 연락은 안 했어요. 남편의 경우 늘상 쉬면 쉰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오늘 쉰다는 전화가 없었으니 당연히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죠.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잠이나 자야지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글쎄 남편 신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 쉬나? 일찍 마쳤나? 그런데 왜 연락 안 했지?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들어가서 남편을 찾는 게 먼저라 생각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데 안방 쪽이더라고요. 슬쩍 보니까 누구랑 통화 중이더군요. 나중에 성공해서 잘 나가면 다들 내 옆에 와이프 얼굴도 궁금해할 건데 그때마다 쪽팔려서 어떻게 소개하겠어. 지금 슬슬 성공 기로를 타고 있어서 조만간 이혼해도 될 것 같아. 이혼하더라도 재산 나눠 가질 게 많아서 좋지. 솔직히 그거 하나 보고 10년을 희생했는데 누나도 10년을 못생긴 배우자 보면서 살아봐라. 삶의 질이 떨어진다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애도 안 가졌겠어. 하긴 그래. 원래 끼리끼리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은 누나 보러 올 거야? 어제 네가 와이프랑 같이 있어줘야 돼서 못 온다고 했을 때 좀 서운하더라. 물론 네가 아직 이혼 전이라서 와이프한테 네 속셈 안 들키려고 계속 연기해야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서운한 건 별개의 문제라고.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누난데. 합의 이혼으로 가려면 와이프 너무 몰아세울 수 없어서 그래. 내 마음이 어떤지 잘 알면서 꼭 이리 귀엽게 애교 부리더라. 그리고 내일은 와이프 오는 날인데 내일까지 같이 자는 건 절대 못해. 와이프 안 그래도 얼굴 안 되는데 나이 드니까 더 못 봐주겠더라고. 누나처럼 예뻐야 매일 밤이 설렐 텐데 나 이 집에만 있으면 감정이 메말라. 남편은 그 누나라는 사람이랑 통화 중이었어요. 그걸 방 밖에서 몰래 듣고 있는 제 처지가 참 비참했죠. 부모님이 준 내 집인데도 마치 객식구인 것 마냥 숨죽인 채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 참 제가 생각해도 못났더라고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끈했던 머리가 더 아파오는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마저도 남편이 제 소리를 들을까봐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나왔죠. 집을 나왔는데 너무 배신감이 치가 떨려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문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친정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시 두 분 다 야근 중이셨는데 제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복귀하셨어요. 아이를 안 가진 이유가 뭐? 10년간 참고 산 게 뭐? 뭘 뜯어먹는다고? 내 이 자식을 그냥 절대 이대로 못 둬.
감히 겁도 없이 법조인 처가를 두고 사기 행위를 벌여? 김서방도 알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걸. 그걸 알고도 그런 강 큰 짓을 한 거면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겪게 해줘야지. 김서방 참 용감하기도 하네. 넌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언제부터 혼자 그렇게 알았던 거야? 며칠 됐어. 솔직히 나랑 남편이 한 이불 덮고 산 세월 벌써 10년이잖아. 그 10년 동안 한결같이 나만 봐준 사람이고 남편이 바람 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 사실이 아닐 수가 없을 만큼 증거가 확실했는데 바보같이 그런 꼴을 보고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 이거 당연히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그게 좀 무서워. 나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건 아닐까? 네 탓 아니야. 그런 뒤구린 놈들은 작정하고 마음먹은 놈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워. 그래서 사기 결혼 당하는 케이스도 엄청 많고. 그래도 걱정 마. 딸, 부모가 둘이나 변호사인데 뭐가 무서워. 사실 집이랑 차랑 너네한테 들어간 비용 전부 우리가 대주겠다고 한 이유도 이거야. 내 딸이 이혼까지 안 가고 잘 살면 좋았겠다만 만일을 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재산 분할해서 김서방이 가져가는 몫은 없을 거라 타격 좀 받을걸. 재산 노리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친정 부모님이 변호사인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더군요. 아무 생각이 없는 저와 달리 대처 방법이나 조언을 구할 게 참 많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화를 내면서도 금방 침착하게 대안을 짰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부터 혹시 모를 이혼을 대비하고 저희 부부에게 일부러 더 지원해줬다는 말에 좀 놀랐네요. 한 번 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은 일단 저보고 남편한테 티 안 낸 거는 잘했다고 했고요. 그 뒤부터 내내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시킨 대로 그날 밤 친정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정말? 내년에 그 건물 시세가 그렇게 폭등해? 그러니까 내년에 그 건물에 로펌 사무실이 쫙 들어선다는 거지? 장인어른께서 주신 정보면 정확하겠네. 거기 입지 조건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유명했구나. 장인어른께 꼭 감사하다고 전화드려야겠다. 너무 감사하잖아. 우리 집 생각해서 같이 먹고 살자고 이런 귀한 정보도 알려주시고. 사실 그 건물은 시댁 형편에 매매하기 부담스러운 비용이었어요. 그런데도 작년 건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더니 남편이 빚을 내서라도 사겠다는 겁니다. 억만장자 보장이라는 말에 홀랑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데 제가 그동안 단단한 콩깍지가 씌었었나 봅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 정보를 맹신하는 수준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제 말에 의심도 없이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남편이 돈에 미쳐서 저를 이용했으니 이런 정보를 던져주면 덥석 물 거라는 확신은 했는데요. 막상 그걸 한번 확인하는 셈이 되니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바로 다음날 시댁에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대출까지 내서 남편이 그 건물을 살 수 있게 보태주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동안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피는 증거를 모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남편 앞에 단 한 톨의 재산도 남지 않도록 부모님이랑 잘 모의하여 일을 벌여갔죠. 그 와중에도 종종 집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낼 때면 남편은 한결같이 제게 연기를 하였어요. 건물 정보 알려줬더니 요즘은 외박도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남편은 제가 친정으로부터 얻은 부동산 정보가 있거나 이름 있는 모델 회사의 계약권을 얻어올 때면 외박이 줄고는 했어요. 남편에게 마음이 식으니까 남편이 연애 시절처럼 웃는 모습도 그저 욕망 덩어리로만 보이더군요. 참 웃긴 일이죠.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친정에서 시키는 대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기에 딱 알맞은 날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참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 또 있었는데 바로 시댁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 알고 있더군요. 우연히 엿들은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두 번이 아닌지 상간녀가 아주 며느리처럼 시어머니를 어머님으로 모시고 있었고 시댁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게 된 그 모습이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죠. 저희 엄마는 의뢰인 때문에 오지 못했고요. 아빠가 저와 동행해 주었는데요. 어디 잔치라도 났는지 한참 신나 있던 시댁으로 저 아빠가 들이닥치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당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밤마다 설레게 했던 상간녀 낯짝도 시댁과 같이 깜짝 놀라 있더군요. 여보, 갑자기 여길 어떻게 왔어? 장인어른께서는 이 시간에 어떻게... 제가 받은 연락이 없거든요. 밤늦게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딸내미가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바람 맞았는데 우리 아빠가 무슨 일로 여길 왔겠어. 참고로 우리 아빠 오늘은 당신 장인어른으로 온 거 아니야. 내 변호사로 같이 온 거야. 나 오늘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뭐라고? 이혼? 우리가 이혼을 왜 해? 변호사는 또 무슨 말이고.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저녁 맛있게 먹고 잘 잤잖아. 안녕하세요, 사돈댁. 결혼식 후로 처음 뵙네요. 이혼 합의 때문에 들렸습니다. 식사는 나중에 하셔도 되지요? 우선 거실로 나와주시겠어요? 그나마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거실밖에 안 되네요. 이혼이라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돈, 저희 아들이 뭐 실수라도 했나요? 며느리랑 싸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잘 살고 있는 애들을 두고 뜬금없이 이혼이라니요. 다짜고짜 오셔서 앞뒤 설명도 안 해주시고 아무리 사돈지간이라지만 좀 무례한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입에서 무례라는 말이 나오는 건 기분이 좀 나쁘네요. 지금 저기 상간녀를 떡하니 앉혀두고 뻔뻔하게 연기하시는 겁니까? 잊으셨나 본데 저 변호사입니다. 사돈어른, 저 일평생 변호 일만 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저런 허접한 상간녀 하나 구분 못하는 신참처럼 보이진 않지 싶은데요. 아빠는 한순간에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하며 시댁 입을 싹 다물게 만들었어요. 분위기가 조용해지자 다시 제 남편에게 다가가 법 조항까지 읊어가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그런 게 아닙니다. 장인어른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 아니에요. 불륜이라뇨. 제가 아내를 두고 어떻게 그런... 오해세요. 오해? 자네는 내가 호구로 보이나? 내가 자네 같은 사기꾼을 한 달에 300명 이상을 만나는 사람이야. 그 더러운 기질 하나 못 알아봐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을 것 같아? 우리가 겨우 하루 의심해서 이러는 걸로 보여? 내 딸이 자네가 불륜 행위 싸지르는 거 증거까지 차곡차곡 모았는데 여기서 대화로 따지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리 딸이 또 상처받게 할 수 없어서 그것까진 참는 거야. 상간녀를 앞에 두고도 뻔뻔하게 아닌 척하는 시댁 식구를 보니 아빠도 저도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화가 난 아빠는 변호사 체면까지 내려놓으며 법으로 협박을 하더군요. 시댁 전체를 거짓골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합의 이혼 진행하자고 겁을 준 거죠. 아빠가 협의 절차를 줄줄이 설명하다가 재산 얘기까지 뻗쳤는데 시댁은 정말 겁을 먹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긴 뭘 알아야 저희 아빠한테 대항을 하겠죠. 잠깐만요. 장인어른, 이렇게 이혼하시면 장인어른 쪽에서도 손해일 텐데요? 저처럼 가진 것 없는 사위한테 재산 나눠주기 아까워서 잠이나 편히 주무시겠어요? 변호사시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딸을 더 괴롭게 만들 셈이신가요?
남편은 아빠한테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았지만 뒤지지 않고 대응을 하더라고요. 아빠 입장에선 뭣도 모르는 법을 가지고 변호사인 자기를 어설프게 협박하려 드는 남편이 그저 우스웠을 겁니다. 아빠는 상황 파악 못하고 어깨를 으쓱거리는 남편한테 대고 네가 가지게 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무식한 남편은 전문 용어에 크게 흔들리면서도 나름 들리는 대로 들었을 텐데요. 상속, 증여, 재산 분할 안 됨, 이런 걸 듣고 대충 파악하는 것 같더니 이제야 지 처지를 제대로 자각했나 봅니다.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제가 한 번 더 쐐기를 박았죠. 당신이 매입한 그 건물 내년부터 처분 논의 들어갈 계획이야. 당신이 돈 때문에 나를 속여서 결혼을 진행했잖아. 그게 얼마나 더러운 기분인지 알게 해주고 싶더라고. 나도 당신 엿먹으라고 거짓 정보 알려준 거야. 워낙 경력 좋은 사기꾼이라 안 속을 줄 알았는데 금방 넘어오길래 좀 그렇더라. 당신이 그렇게 쉽게 속으니까 내가 이런 어설픈 사기꾼 하나 못 알아채는 눈먼 장님 같잖아. 남편은 이미 공포에 질려있는 얼굴이었어요. 자신이 저와 이혼하면 정말 한 푼도 떨어질 게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죠. 다짜고짜 제 손을 잡으면서 꼬리를 확 내리는 태세를 보이는데 이성적인 매력이라곤 정말 다 떨어져 버리더군요. 피지컬이 멋있고 좋으면 뭐하나요? 돈 앞에서 개가 되는 걸. 여보, 이혼이라니. 우리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10년을 살아왔잖아.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응? 당신, 나 안 사랑해? 나는 아직도 10년 전처럼 당신만 보면 설레는데 당신은 아니야? 나 많이 좋아해줬잖아. 남편이 안절부절하며 곧 거지꼴이 될 자신을 모면하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쥐죽은 듯 가만히 있던 상간녀가 뜬금없이 나서서 남편과 저를 갈라놓더라고요. 아, 돈 많다고 유세 부린다던 처가댁이 이 사람들이구나? 변호사 그거 얼마나 번다고요? 돈으로 협박하는 거면 저도 만만치 않게 대응할 수 있어요. 저 건물 2개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남자 제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사람 돈으로 깔보는 짓 그만하세요. 돈으로 협박하는 걸로 보이세요? 지금 법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그쪽이 내 남편 껍데기에 빠져서 불륜 저지르던 증거물이 내 손에 있다고 했죠? 깔끔하게 해결되길 원하신다면 적당히 눈치 보고 빠지시죠. 이혼도 하셨다는 분이 남의 가정 파탄낼 만큼 낯짝 두꺼울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쪽 전 남편은 당신이 바람나서 이혼당한 거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네. 뭐라고? 웃기는 년이네. 여기서 내 이혼 얘기가 왜 나와? 뭐 이런 모조리 같은 게 다 있어. 생기다 만 것처럼 생겨서는. 너 왜 지훈 씨가 외박 많이 했는지 아니? 지훈 씨가 너보고. 상간녀가 입을 싸게 놀리려는 순간 남편이 나서서 상간녀의 입을 틀어막는 바람에 상간녀의 말이 끊어졌어요. 남편은 상간녀를 제게서 멀리 떨어뜨린 후 다시 저와 아빠한테 절절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혼하면 집, 차, 누리던 것 모두 다 뺏기고 심지어 큰돈 들여서 산 건물은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한다고 하니 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건 건물밖에 없는데 그걸 저한테 나눠주는 게 아깝기도 했을 겁니다. 남편은 자기가 불리한 상태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똥마려운 강아지 같은 마음이 시댁 식구들에게도 전해졌나 봐요. 시댁도 뒤늦게 상황 파악하고 사돈어른 우리 사이에 왜 이러냐고 자기 아들이 워낙 모자란 애인데 잠깐 미쳐서 실수를 했다면서 태세 전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상간녀를 집에서 나가라고 독촉하며 내쫓기까지 하는 겁니다. 상간녀가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질렀다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저한테만 매달려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 자기 앞날과 상관없는 건물주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시댁에서 대출까지 받아 건물을 샀는데 이대로 저와 끝나면 빚만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이고 뭐고 눈앞에 닥친 빈털터리 신세 때문에 목숨을 오가는 상황인데 상간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길게 끌어봤자 사돈 쪽이 명백히 불리하고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간의 인정도 있고 사돈 체면 생각해서 애들 관계를 합의 이혼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니까 협조해 주시죠.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제일 무난한 해결이란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얼른 도장 찍게, 김서방.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와이프 두고 다른 생각 안 할게요. 근데 이대로 끝나면 저희 집 진짜 거지 돼요. 굶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자네 때문에 내 딸이 버린 세월이 무려 10년이야.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살림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도 자네 때문에 10년이나 걸렸어. 내가 진작에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 딸이 이런 몹쓸 짓을 당한 것 같아 괴로워 미치겠거든. 네 장모 되는 사람은 지금 의뢰인 때문에 같이 못 왔는데 그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나보다 네 장모가 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니까. 사돈, 제가 애를 잘못 키웠어요.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싹싹 필 테니까 우리 애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혼쭐을 내놓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바빠서요. 빨리 도장 찍게, 김서방. 한 번만 더 같은 말 반복하게 하면 합의 이혼 접고 소송 들어갈 겁니다. 다들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싹싹 빌던 남편은 거의 울면서 결국 도장을 찍었고 졸지에 시댁에 빚만 안겨준 불효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간녀도 당연히 소송했는데 이건 엄마의 도움이 컸어요. 시댁에 가서 초토화내지 못한 한을 상간녀 소송으로 풀더군요.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며칠간 고생하며 얻은 증거물을 왠지 법으로만 쓰기가 아깝더라고요. 저도 참 매정한 사람이었죠. 남편의 마지막 밥줄까지 끊어버리고자 패션 계통 사람들에게 모조리 뿌려버렸습니다. 제가 발 담그고 있는 이 계열의 단점이 워낙 입소문 빠르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큰 장점이 되어버렸네요. 남편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고요. 남편과 함께 얼굴 팔린 상간녀 신상도 다 털렸다고 합니다. 이상형이면 뭐예요? 다른 놈들이랑 똑같은 도둑놈이었는걸.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상형이었어도 연애조차 안 했을 겁니다. 변호사 부모님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더군요. 아무래도 결국 나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여서일까요? 좀 슬펐네요. 상황이 불같았던 만큼 잊혀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시끄럽던 제 주위가 빠르게 식는 덕에 일상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진심으로 다가와줄 남자는 결국 없는 건가 싶어 반포기하며 지내던 중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공허해 보였는지 아빠가 한날 중견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딱히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아빠 생각해서 그냥 자리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투도 그렇고 특히나 생각하는 마음씨가 참 고운 겁니다. 남자 집안도 우리처럼 법조인 집안이라네요. 아빠 말로는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꾸밀 줄 모르는 거 보니 이해가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말을 버벅거리는 것도 나름 매력적이었어요. 변호사는 아무리 긴장되는 상황이라도 말 안 더듬을 줄 알았는데. 서로 통하는 게 많았는데 이건 전 남편처럼 인위적인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레 마음이 열렸고 지금은 서로를 존중하며 2년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사람 잘 보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 전 남편처럼 작정하고 저를 속이려고 연기하는 사람을 또 만난다면 구분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자책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상대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며 저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의 만나는 남자친구가 그런 걸 잘 알려주기도 해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연습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처럼 나쁜 사람을 두고 자신을 자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니깐요. 너무 하소연식으로 비춰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올려보니 좀 긴 글이었네요.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